자, 이제 핵심 56번, 그러니까 450쪽에 남녀고용 평등법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분량이 많고 엄청 중요한 법이긴 하지만 1차에서 보기에는 이 많은 분량 중에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어려운 법이라서 나중에 오후 시간에 좀 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은 남녀고용 평등과 유일가정 양립준화하는 법률 요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이 법을 보시면은 딱 법 이름만으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법인 거냐? 아, 남녀 간에 좀 평등하게 하자 이런 법이구나 이거예요. 남녀고용 평등.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남녀고용 평등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순하게 차별 금지로 끝내지 말고 이제 일가 가정을 좀 양립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일가정의 양립법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법이에요. 하나는 남녀 간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 명이고, 자, 하나는 이제 육아직이라든지 어떤 자녀 양육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돌봄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 육아직 이런 것들이에요. 유직 플러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추가를 시키게 되면 차별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희롱 문제 나옵니다. 성희롱. 이게 차별의 일종이에요, 성희롱도.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한 것들을 약간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차별 금지와 이제 일가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 첫 번째로 이 법에서 이제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차별인데, 차별이 뭐냐 이거죠. 차별이 뭐냐. 자, 보니까 이제 이제 성별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남자의 성을 이유로 해서 혼인을 이유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잘 보시게 되면 채용 또는 근로조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은 채용 단계부터 이 법은 금지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은요, 채용 단계의 차별을 막을 수 있냐 이게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다 보니까 과연 채용이 이게 근로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거냐 이게 논쟁이 있거든요. 아직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채용 단계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채용 단계부터 남녀 차별하는 것들 막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차별이라고 할 때는 약간 더 이제 학문적인 말씀드리면은 차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접 차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대놓고 차별하는 거죠. 남자란 이유로, 여자란 이유만으로,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들. 근데 요즘 같은 사회에 아예 대놓고 차별하는 케이스, 양심이 있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차별은 직접 차별이 아니고 간접 차별이에요. 이것들이 제일 주로 문제가 되죠.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로 안 보여요. 남자, 여자라는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성을 차별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별들. 과거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이제 판례가 그거였죠. 전화 교환원 사건이었어요. 자, 이거는 전화 교환원들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짧게 한 겁니다. 보니까 여성 차별 그런 내용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전화 교환원이라고 하는 직종에 따른 차별로 보이는 그런 차별입니다. 근데 판례가 보니까 전화 교환원의 90몇 %가 여성이에요. 여성만이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나름대로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사실은 여성에 대한 간접 차별을 하고 있는 거네. 이거는 직접 여성을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성의 숫자가 여성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이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결과의 차별, 그런 얘기도 해요. 직접 차별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성의 숫자가 차이가 있다. 이런 차별들, 이것들도 차별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이 차별도 차별로서 막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차별 보시면 간로 안에 일어났죠, 그죠?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을 조건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조회가를 초래한다. 결과의 차별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차별로 보겠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다.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무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항상 금지 내용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 허용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가 직무의 성격. 이 성격상 특정성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성의 차별 아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임신을 좀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뭔가 더 드리고 있다. 혹은 출산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휴가를 더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차별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떤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인 거니까 허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머티브 액션, 적극적인 공영에서 조치. 이게 뭔가 하면은, 요게 논쟁이 좀 되긴 하죠. 어떤 건가 하면, 요런 거죠. 현존하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 특정성을 좀 해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차별 금지만으로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대해서 차별이 안 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더 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차별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현존하는 차별을 다시 회복하게 한 정도의 우대 조치인 거니까 그거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차별의 종류로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문제입니다. 성희롱. 자, 이 성희롱은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상급자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성희롱 파트에서 약간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아까 봤지만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이거는 현존하는 차별을 막게 한 거예요. 현존하는 차별을 다시 회복하게 한 이런 목적으로 더 우대하는 거, 이것들도 허용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근로자예요. 여기서는 근로자의 정의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과 일반적으로 많은 법에서는 근로자 해놓고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는 근로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취업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습을 하려면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한 사람도 근로자인 거지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이 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채용 단계부터 이 차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둔 거죠.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옆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옆쪽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9번, 10번 문제 동시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9번, 10번 문제 451쪽에 나와있죠. 옆에 9번, 10번 문제. 항상 취업하러 사러 가진 사람도 이 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거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게 워낙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이에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해하시고.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뭐 거의 뭐 항상 세트로 나오는 그 형태도 그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사업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좀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왜요? 아들이 너무 착취를 당해요. 제가 되게. 그러니까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원래 친한 사이일수록 약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들이니까 아빠니까 너무 편하게 뭐 근로시간 안 지키고 뭐 근로시간 안 지키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들도 사회가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빠가 잘 지켜줘야지. 뭔가 아들도 존중하지. 근데 이게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가사상인분들입니다. 가사상인분 들도 사각지대예요, 실제는. 이게 법을 이게 지켜줘야 될 이게 뭔가 이유가 없는 거냐? 아니,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안이 아니고 직장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문 두드려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앞으로는 논의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뭐 근로자, 사업주의 책무,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오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병에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상식을 보세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을 일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나왔으면은 상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여러분의 상식과 법의 상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으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오면은 상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7번입니다. 입증 책임. 사업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입증책임은 이걸 주장하는 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를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 비정규 근로자 입증해라. 안 돼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 법도 중요한 법인데 네가 책임져 입증을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 넘어옵니다. 452쪽. 자, 그 다음부터는 다 차별 금지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첫 번째, 모집 채용 금지합니다. 모집 채용, 차별 금지. 뭐 쭉 훑어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집 단계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거죠. 취업화를 가진 사람도 근로자로 봐가지고 모집이나 채용 단계부터 금지하는 거예요. 뭐 용목, 키, 체중, 외모로 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물론 최근에는 요 법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채용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남녀에 대한 모집 채용 단계부터 차별을 금지하겠다 하나 만들어놨고, 두 번째 임금 차별 금지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원칙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죠. 남자건 여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다 이해하시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1차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2차도 나오진 않아요. 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거잖아요. 동일 가치의 노동, 동일 임금, 요거 준 건데 이게 잘 판단이 안 돼.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게 구조가 직무급제로 돼 있으면 이걸 판단하기 용이한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이 호봉제, 연봉제, 뭐 영봉제 구조하고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이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차별인 것인지, 이게 뭐 연봉급에 대한 차별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막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동일한 가치 노동이냐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서, 판례 나온 거 보면요, 일용직 분들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남녀 일용직 근로자. 요 경우에는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하기가 좀 용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란 이유로 시급을 작게 주고 있네. 이건 차별이야.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용이한 구조인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이 동일 가치 노동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판단 구조가 다양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문단 보시면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다 봅니다. 이게 동일한 기술 가지고 있다, 동일한 노력을 했다,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작업 조건이다. 이게 다 동일한 가치가 돼야지만은 차별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동일한 가치 노동인지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문단이죠.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같은 사업장 내에는 차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차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업장에는 여성만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같은 사업이다.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다른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사업으로 취급하겠다. 이게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복리후생 차별 금지하고 있고, 양가로 4번 교육 배치 승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양가로 5번 정년 퇴직 해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고 있다. 이런 근로계약 당연히 안 돼요. 요즘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임신한 분에 대한 퇴직을 약간 종용하는 문화, 혹은 이제 출산한 분에 대한 어떤 퇴직 종용 문화, 이런 것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법과 문화의 어떤 괴리를 어떻게 좁힐 거냐, 이게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희롱을 보겠습니다. 직장의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453쪽에 성희롱. 첫 번째 주체, 누가 하면 안 될까요? 사업주가 해서 안 되고, 상급자가 해서도 안 되고, 근로자가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 상사, 사업주, 동료 근로자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희롱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출이 되지는 않았는데, 성희롱의 또 하나의 약간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게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형사 문제라고 한다면 행위자의 고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성희롱은요, 이런 형사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행위자의 의도, 고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주장하는, 이 성적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나와요, 이것도. 직장의 성희롱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행위를 당한 상대방의 성적인 굴욕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차로 가시게 되면은 그 노동법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다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노동법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감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개인의 고통의 문제, 뭐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개인의 감정, 개인의 고통, 개인의 상처,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율한다? 옛날에는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 개인의 감정 문제는 개인이 멘탈 다스려야지 왜 법으로 이걸 해?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개인의 감정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적으로 거의 뭐 한 80%가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봤더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들이 꽤 많아진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직장 내 성희롱이었어요, 이게요. 이것도 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감정 노동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여러분이 철도도 하시면 이제 승무원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같습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 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산안법에서 만들어졌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희롱 문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만들어졌죠. 다 어떤 개인의 감정, 고통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의 감정이다 보니까 성희롱에 대해서 이 행위의 상대방이 난 감정을 느꼈어. 그러니까 이건 성희롱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좀 안 그런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무조건 이게 성희롱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하나라도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판례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을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런 행위를 했으면 굴욕감을 느꼈을 거다. 이게 있고 그 사람도 느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감정만 중요해라고 하게 되면 너무 또 지나친 또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고 이 사람도 느꼈을 거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 1번하고 판례 2번은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3번은 뭔가 하면은 성희롱을 가지고 해고를 했어요. 해고는 뭐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해고할 수도 있는 거죠. 해고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희롱을 너무 심하게 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뭐 해고도 가능하다. 너무 과한 게 아니다. 뭐 이 케이스는 뭐 성희롱을 1년 동안 해가지고 8명 성희롱했고 뭐 횟수 14에 뭐 뒤에서 껴안고 뭐 난리 났어요 이게요. 이건 당연히 성희롱도 해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도 뭐 이거는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고 징계의 양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수단의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직을 때릴 거냐, 해고를 할 거냐, 경고를 할 거냐, 감봉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성희롱이 너무 심하면요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거다. 일반적인 당연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성희롱은 이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근데 그걸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을 안 하면요, 진짜 이 성적인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몰라요, 그걸요. 그냥 툭 만졌는데 이 사람 기분 나쁠 거다 생각 못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얼마를요? 매년 실시해야 돼요, 매년.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파견 근로자들은요, 사용사업주가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지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파견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방교육은 사업주도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예방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옆에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문제. 32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하시면은 혹시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도 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가끔씩 성희롱 예방교육 옛날에 좀 했어요. 요즘은 이제 잘 안 가는데 과거에 좀 했는데 민감해요. 사실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어떤 실제로 그 사업장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약간 그 근로자들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상당히 조금 법적으로 얘기해야 돼. 또 그 직장 문화를 잘 파악하시고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발생 조치를 보겠습니다. 조치는요 거의 똑같아요. 이런 구조가 발생 조치와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항상 구조가 제가 좀 나열을 쭉 해놨지만 항상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두 번째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나겠죠. 결과 이제 확인되면 확인시 조치. 중요한 그 문장을 잘 보시면요. 옛날에는 재량조항이 많았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나는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희롱 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문제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해야 돼요. 누가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걸 목격했거나 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되고죠. 조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 그게 무슨 성희롱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너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조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지. 뭐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성희롱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낸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조사 기간 동안에 이게 문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분리조치입니다, 이게. 이 가해자와 피해를 당했다는 그 상대방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성희롱 당했다고 하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전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사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 자,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혹은 휴가를 보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할 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난 싫은데, 아예 억지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문제입니다, 결과 발생했어요. 확인됐어요, 이제. 확인되게 되면 역시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무 장소의 변경, 여기 하나 더 추가되죠, 그죠? 배치 전환. 그 다음에 유급 휴가 명령. 근무 장소 바꾸든지 배치는 하든지 아니면 유급 휴가 명령하든지 이런 식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해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가해자는요. 이제 455쪽에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무 장소의 변경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징계하잖아요, 그죠? 징계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되게요. 자, 징계하기 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신고,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조사는 이제 분리한 거구나. 이게 이제 근무 장소를 변경하다든지 휴가 보내가지고 분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여기 피해당한 근로자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배치 전환이라든지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가해한 사람은 징계 같은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 하나의 틀만 기억해 두시면은 올해 여기 2차 문제였죠, 이게. 인사노무 쪽에서. 너무 또 동급은 아니고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이게는 1차에서는 중요한 문제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에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해고해서는 안 돼요. 왜 성희롱 왜 신고해? 우리 회사에 명예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징계 때린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455쪽에 두 번째 문단. 사업주는 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돼. 다양한 불이익입니다. 뭐 신분 상실, 뭐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뭐 성과 평가 이런 것들 다 상실로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문단. 조사 과정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정에서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이것들을 안 하는가 하면요. 자꾸만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했다가 신고했더니 막 뒤에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비밀이 다 퍼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막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성희롱이 아닌지 이제 이 사업 측에 보고할 때 혹은 이제 관계기관이 뭐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가 요청할 때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빼고서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요거는 직장 내의 사업주나 어떤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인데 고객이 성희롱하는 거예요. 고객이 한 성희롱. 백화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옷 보러 오신 분들이 성희롱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죠. 455쪽에 고객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참 딜레마이게요. 왜냐하면 고객을 징계하는 할 수는 없어요. 같은 근로자면은 너 징계야, 너 해고야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있다. 이 고객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케이스는 고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받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기 경우에 근무 장소의 변경 똑같죠, 그죠?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이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죠? 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고객이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객이 성희롱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늘 같은 고객인데 왜 그렇게 해서 이걸로 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도 좀 주의해야 돼요. 고객들도 본인들이 왕이라고 했더니 진짜 왕인 줄 알아요. 왕으로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서 왕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것도 고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억울한 그런 근로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성희롱 문제 한 문장 풀어볼까요? 한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문장 풀어볼까요? 41번. 455쪽에 한 위에서 세 번째 문제,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하여야 됩니다. 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5번. 자, 이건 공무원 시험이라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그 제재를 가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행정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행정 질서벌. 형사처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 문제는 과태료로 등장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벌금이나 징역으로 나오겠죠. 웬만하면 이게 많죠, 과태료가. 그러니까 전과가 남는 기록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전과 남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과태료인데, 진짜 요거는 좀 범죄행위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이거 형사처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뭐 내용들이 주로 이제 성희롱 주장을 했는데 주장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고했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네. 이거는 범죄행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과태료 조항인데, 특별히 이제 요걸 주장하는 분을 대해서 해고했다. 이거는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웬만한 것들은 과태료 조항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꽤 있죠. 자, 이제 456쪽입니다. 3번의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뭐 고용 촉진 읽어보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일반 좋은 말 적어놨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역시 좋은 말이에요. 읽어보시고요. 그 좋은 말은 그냥 좋은 말대로 그냥 푸세요. 그냥 이게. 만약에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X 할 필요 없어요. 좋은 말은 거의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봐야 될 게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된 문제긴 한데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원될 수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출산휴가를 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쌍둥이 빼고 보겠습니다. 한 90일로 본다면 90일 중에 이제 60일, 30일 이렇게 하게 되면 60일은 이제 사업주가 원래는 유급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부문에서 나오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 60일도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국가가 고용부문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 그런 지원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배우자 출산휴가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겁니다. 며칠을요? 10일을 부여해요. 10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일 전체가 유급이에요. 과거에는 5일 중에 3일 유급이었거든요. 지금은 10일 전체가 유급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생으로도 2일까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철학은 이런 겁니다. 공동육아다, 이거. 공동육아. 남편도 출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 같이 이제 이 휴가 쓰세요.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을 유급으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유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써야 되거든요. 유급이니까 뭐 쓰면 좋겠죠. 그죠? 문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당연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문화가 아니더라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죠? 문화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난임 치료휴가가 있습니다. 난임을 위한 치료휴가인데 3일 이내에 연간 줍니다. 최초 1일은 유급을 할 수 있어요. 유급합니다.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 난임 치료휴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주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이죠. 일가 가정 양립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육아휴직이에요. 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누가요? 잘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직을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육아직은 무조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걸 허용했어요. 근데 최근에 추가 좀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직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서 표현 자체를 그렇게 돼 있죠. 사업중 해놓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이걸 추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육아직을 무조건 출산한 다음에만 쓰도록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허용하여야 한다. 허용해야 된다. 자, 육아직은 뭐 남자건 여자건 중요하지 않고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막 들어오신 분이 이걸 썼을 경우에 노무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걸 고려해서 6개월이 안 된 분들은 육아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신청 시기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육아직 기간은 1년에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장은 1년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법상 휴직이 아니고 사업장에 더 주는 거죠. 그냥 법상 육아직은 1년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직자 보호. 이것도 잘난 파트 중에 하나가 육아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육아직 기간에도 해고 못합니다. 이게.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금지 기간.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금지 기간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의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 그리고 그 후 30일 동안,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었고,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직 기간. 그러니까 육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여기 이 법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쳤습니다. 육아직을. 그때는요,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막 이제 육아직 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상한 업무에 복귀시키면 마세요. 이런 내용을 만들어둔 거죠. 그리고 육아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근속기간에 대해서 포함해가지고, 이제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육아직 기간과 기간제 법상의 기간, 파견 법상의 기간, 이때 육아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기간제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요. 근데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1년 동안은 육아직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 근무를 했어요. 2년을 초과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속 기간은 2년 이상인데 이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기간으로 보는 2년의 기간, 그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포함시키게 되면은 사업주가 육아직을 꺼려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파견도 마찬가지예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육아직을 꺼려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로서의 2년,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보게 돼요. 근속 기간은 맞는데 그 기간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법 입장이고요. 자, 육아직 급여, 이건 육아직은 무급이에요. 이제 단지 국가가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육아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휴직은 쉽고 짧게 근무하고 싶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짧게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자, 나는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어떤 임신,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재량조항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의무조항이에요. 허용해야 된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요청이 안 된다. 이게 정상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빼고서는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그러니까 15에서 35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고요. 자,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육아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과거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1년 기간을 정해놓고 요 안에서 육아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게 막 분할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1년 전체를 육아직 쓸 수가 있고요. 1년 내에서 육아직. 그 다음에 또 1년까지는 또 근로시간 단축할 수도 있고요. 여기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에 다 해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육아직,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였잖아요. 육아직을 짧게 썼어요. 6개월만 쓴 겁니다. 6개월이. 나머지는요, 이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아직 1년을 써야 되는데 육아직을 6개월만 썼다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게 법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 표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년 이내에 놓고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한 가산한 기간 이내에 이걸 쓸 수가 있다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짧게 썼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도 또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짧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짧게 근무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 근로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이제 근로자 단축에 대한 근로조건은 비례보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줄어든 시간만큼 이제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40시간 근로할 때 4를 줬으면은 20시간 근로하게 되면 2를 주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자, 근데 요거 빼고는, 이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말고는 이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분쟁이 될 수가 있으니 이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서로 간에 정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했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20시간 하기로 정했습니다.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왜냐하면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게. 딱 정한 그 시간만 근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명시로 송고합니다. 난 좀 더 할 수 있어요. 나 더 하겠습니다. 송고합니다. 그때는 12시간까지 연장근로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주는 요구할 수 없고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 12시간까지 연장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요. 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20시간 근로하니까 임금이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는데 요때 퇴직한 겁니다. 퇴직하게 되면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확 다운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걸 만들어 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줄이에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형태는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는 한 번 분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개월 쓰고 예를 들면요. 6개월 쓰고 한 번 쉬었다가 6개월 쓰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요. 6개월 쓰고 한 번 쉬었다가 3개월 쓰고 다시 한 번 쉬었다가 3개월 쓰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1회였거든요. 지금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도 1년이었죠. 그죠? 이것도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는데요. 분할 사용하는 한 번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너무 짧게 하게 되면은 뭐 한 번 1개월 썼다가 다시 뭐 쉬었다가 다시 1개월 썼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뭐 육아 지원, 뭐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로 아이를 돌보는 문제였는데 이제 다른 아이도 필요하지만 다른 가족을 위해서 돌볼 때가 있다. 이때 제도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기출이 많이 되진 않은데 조금씩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가족 돌보기 위한 휴직 제도가 있고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가족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좀 길게 쉬는 거, 휴가나 하루짜리 쉬는 거, 단축은 쉬지는 않지만 좀 짧게 근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약간 더 분할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휴직입니다. 휴직, 휴가. 이건 가족 휴직이에요, 휴직. 또 휴직, 휴가. 어떻게 했지? 휴직, 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휴직과 휴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옆에 그 구분은 휴가로 되어 있는데 휴직과 휴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누구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추가된 것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추가됐어요.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포함시켰는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제 직계 비속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데 없을 경우에는 손자가 돌볼 수 있는 거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손자녀에 아빠가 있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돌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약간 그 조부모라든지 손자녀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가족이 아프다,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가족을 돌봐야겠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돼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체로 수행이 안 된다. 이 사람 가면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뭐 이미 할아버지 직계 비속이 있다. 손자녀의 직계 종속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를 빼고서는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 돌보는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과 휴가는 뭔가 하면 휴직은 약간 길게 쉬는 겁니다. 근데 휴가는 짧게 쉬는 거다 보니까 휴가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근데 휴가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추가를 시켰어요. 361쪽에 두 번째 문단 사업주 내놓고 쭉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줄 질병, 사고, 노령, 그 다음에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뭐 이제 갑자기 어디 뭐 소풍 간다. 자녀가 어디 뭐 하루 정도 뭐가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휴직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휴가 쓰세요. 라고 해서 휴직은 아니고 휴가제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가족 돌봄 휴가예요. 휴가. 자, 그래서 휴직은 좀 긴 거죠. 사용기간은 연간 지당 90일. 예, 분할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지당 10일입니다. 1단위 사용입니다. 1단위 사용. 그러니까 휴직은 한 번 할 때마다 30일 이상 써야 되고요. 휴가는 그렇지 않고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장 10일로 하고 있어요. 밑에 내용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요거가 나오겠어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더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 겁니다. 넘어가고. 요거 썼다고 해서 해고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을 주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빼세요. 왜냐하면 임금이 다운됩니다. 다운되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휴가도 싫고 휴직도 싫고 난 짧게 근무하겠다. 이렇게 짧게 근무하는 거를 또 이제 허용하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자, 어떤 케이스일까요? 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우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은 1번, 2번 있고 3번,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자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도 이제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학업을 위한 경우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혹은 학업을 하기 위한 이 경우에도 단축을 신청할 경우에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는 15시간 이상 35시간이 아니고 30시간 이내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1년 이내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유사한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 끝낼게요. 자, 조금 뒤로 오셔가지고 8번 문제. 역시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올해 문제. 468쪽에 468쪽 8번 문제. 2021년도 노무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나머지 것들은 다 보시면 되고, 5번이 틀렸죠. 그죠? 이게 근속기간이 맞아요. 맞긴 한데, 여기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그걸 빼야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임금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 오전 시간은 약간 어려운 법들 중심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고,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한 법당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할 테니까 아주 피곤하시겠지만 아주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약간 늦게 마쳤으니까 2시 한 5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 5분에 시작할게요.